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바람의 숲 김철광님을 모시는 특집 시간을 만들어봤습니다. 철광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입니다. 이렇게 진작 모시고 싶었는데 지난해 연말 우리 어디였죠? 거기가 신과 함께 스튜디오였나? 네, 신감 네, 거기서 부동산이 좋아, 주식이 좋아 특집을 한번 하면서 둘이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더 나가서 최근 들어서서 또 주식 시장이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아이 작년에 좀 좋아지지 말이야. 야, 그래서 뒤늦게 다른 나라들 다 달려갈 때 못 달려가다가 2020년에 갑자기 또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김철광님하고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일단 건강하시고 예. 간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대박을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은 늘 나지 않나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철광님 같은 고수님도 왔다 갔다 하는군요. 그럼요. 예. 잠깐 본인 소개 한번 멋있게 한번 하시면. 예, 저는 그 보수적인 투자단 마음이 편하다는 카페가 있는데요. 그 카페를 지금 한 1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벌써 14년 됐나요? 그렇죠. 예. 14년, 15년 된 것 같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유튜브 채널 김철광이라는 유튜브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 김철광이라 합니다. 지금 제가 매너 없는 짓을 하고 있었군요. 철광님 유튜브 채널도 바로 팔로우하겠습니다. 저는 그 카페 회원이거든요. 저도 카페 회원이라서 그 카페에 가서 철광님 올려놓는 글을 보다가 팬이 됐죠. 특히 그 가끔 사슴 펀드 보고서인가? 예전에 올렸습니다. 네, 그런 유형의 글을 쓰시는데 되게 장문이었어요. 예. A4 기준으로 한 10장 이상이었죠, 그죠? 너무 길어서 이제 사람들이 읽질 않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세상에 읽는 데서 보는 걸 바뀌어버려서 아이고야. 책도 이제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 바뀐 상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쓰는 거에서 유튜브로 좀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옮겼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언제 채널 개설하셨는데요? 한 개설은 한 2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몰랐구나. 제가 그 뒤에 개설한 초보거든요. 그래서 제 거 정신이 없어서 만들어서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세상에 철광님 유튜브를 갖다 제가 팔로우를 안 하고 있었네요. 근데 제가 뭐 편집도 안 하고 그 바람도 안 좋고 뭐 장비도 전혀 없다 보니까 질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편집지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내용은 그 작년 말에도 우리 홍 박사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독서 모임. 네. 독서 모임 굉장히 좋았어요, 반응이. 그래서 저도 즐거웠습니다. 예. 그 건물 지하에 그렇게 널따란 그 독서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트레바리 성수동에 있는 트레바리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걸 무료로 빌릴 수 있어가지고 7개월 동안 이제 여러 게스트님들 초대해서 저희 독서회원님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는데 끝나고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시즌 1은 작년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셨어요? 그리고 시즌 2는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 할 생각입니다. 올해도 아니고 내년이요. 원래 제가 또 직장에서 하는 일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뭐 변동 있다고 그때 말씀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외부 활동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직장 다니면서 투자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 나와주시고 영광입니다. 이거는 형님께서 부르주시면. 제가 연상입니다. 여러분, 김철광님의 네임밸류라든가 그 활동을 생각하면 정말 뭐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이 친목질로 제가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뭐 우리 서로 약간 개인 소개라든가 최근에 이런 이야기는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우리 라운드 2입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버블이냐 아니냐 가지고 너무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주식도 일부 종목은 버블이고 부동산도 일부 업종 또는 일부 지역은 사실 버블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디가 비싸냐 싸냐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늘 방송을 우리가 한 주제만 갖고 다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더 좋아하는가 이야기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철광님 생각부터 한번 밝혀주시죠. 저는 돈이 된다 그러면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금이든 은이든 뭐 다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돈이 되는 만한 거면 다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투자하는 건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 방법이 있고, 그건 대부분 예. 그죠. 그런데 플래시라고 대부분들은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시장 참여자의 95%는 이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비싼 거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모멘텀. 그렇죠. 잘 이런 말에 올라타라. 뭐 잘 알다시피 이거 다우 지수를 만든 다우라는 분이 만든 게 이제 52주 신고가 도입하는 거를 추격 매수하고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따라고도 예. 우리들 부르기도 하고 그랬죠. 그 시장에서는 한 90% 정도는 아마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시장의 주류입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을 사서 이제 매물벽이 없으니까 더 날아갈 거다.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시장의 주류인데 저는 반대로 시장에서 좀 싸진 자산을 사서 적정 밸류로 가면 팔겠다는 이제 전략을 저는 취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특정 지역 몇 개, 뭐 강남 3구라든지 이런 지역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한 6년째 신고가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뭐 역사적 고점을 계속 넘어서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은 52주가 아니라 6년 신고가면은 312주 신고가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시장의 주류는 오른 말에 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52주 신고가 아니라 6년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올라타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반대로 52주 신저가 혹은 굉장히 싸져 있는 거. 네, 지금 주식에 대한 비유라는 거 아시겠죠? 예.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가라고 본다면은 이제 물론 단기적인 성과는 52주 신고가, 그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고 있는 아파트 사는 게 단기적으로 돈을 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가치 투자자라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을 높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은요. 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적다 보니까 6년 연속 계속 가는데 주식은 2017년만 해도 제가 그때 중고사 다닐 때였지만 저도 사실 그때 동참했죠. 야, 3천이 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17년 말 보고서 낼 때 2,800포인트인가까지는 아마 가지 않겠냐. 잘하면 3,000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다가 그 다음에 2018년 연초에 2,600을 막 돌파하는 걸 보고서 상반기에 가겠다. 했더니 그게 지난 고점이었어. 이런 거 보면 이 주식은 너무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은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투자자가 있고 트레이더가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3년 뒤에도 우리가 주식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물 좀 마시고. 예. 5년 뒤에도 주식 투자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제가 만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분은 저보다 나이가 20살 정도 더 많으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김청환 의원님이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분들은 이제 그 CEO도 하시고 이제 전문 경영이 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주식 투자를 하더라고요. 야, 멋지시네요. 예. 그러면은 나도 그분 나이가 돼도 주식 투자를 할 거라면은 20년 돼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3년 뒤에도 나 주식 투자를 하고 5년 뒤에도 하고 20년 뒤에도 한다면은 20년 뒤에도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예.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연간 회전율 아시죠? 그렇죠. 회전율이 시가총액이 1년에 몇 번 도냐라는 예. 건데 많을 때는 2000년대 초에는 8번에서 10번 돌았고요. 예. 최근에 적게 돌아도 4번 돌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주식에 나와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주인이 1년에 4번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턴오버가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거래 빈도도 많고 모멘텀 투자자들이 많아요.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이 자신의 평정심을 지키려면 좀 김철광 아우님이나 저도 사실 평정심 따위는 없는 사람인데 좀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그 주식으로 시작해서 이제 부동산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시작해서 나이 들어 부동산을 해라. 예.
제가 이제 밀레니엄 이코노미라는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 이제 30대 이하의 평균 자산과 30대들의 평균 자산, 40대의 평균 자산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보다 보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상당히 조막손이거든요. 저 거의 뭐 몇천 대요, 다. 예. 예. 근데 그 몇천 대로 서울의 중위급 아파트가 8.8억 정도 하니까 그걸 살려면은 레버리지를 8배, 7배 내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20, 30대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지금 주식 부동산을 할 만큼의 자산이 있냐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이제 한 50대 후반으로 이제 은퇴를 앞둔 뭐 교장 선생님 부부가 있다면은 부럽네요. 그런 분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자산이 이미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연금 계속 나올 거고 한다면은 월 얼마 나올지 계산도 안 됩니다. 예. 그런 분들이라면 주식을 위험하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나이대별로 이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20, 30대라면은 주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직장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런 재작년에 얘기가 재밌어요. 예. 코인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많이 했죠. 예. 2017년, 18년 뭐 엄청난 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갖고 비트코인을 하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즉시 팔고 이제 하지 말고 다른 거 해라고 얘기했더니 자기는 이거밖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딴 것도 많이 있다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나같이 이제 획밖에 없는 사람은 이제 1,000만, 2,000만밖에 안 되는 돈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밖에 없어서 코인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게 그 가계자산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셨어요. 예. 그 뭐냐면 20대랑 30대 가계자산 보고서를 보면 부동산이 한 80% 90% 돼요. 예. 똑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게 자가가 아니고요. 전세 보증금. 예. 그러니까 거주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비싸니까 예. 반전세라든가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상당수의 많은 돈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은행 예금을 넣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빚을 갚아 나가는 게 예. 월세를 또 어떻게든 줄이는 게 목표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이 안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세값이 더 빨리 월세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차라리 열 바에야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들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뭐 코인을 비롯한 여러 이제 대체 자산이라고 저희들이 불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굉장히 그런 투자들의 성향을 발견하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친구분이 아니라 후배분이시겠죠. 후배분이죠. 한참 예. 후배시죠. 한참 후배죠. 예. 아 근데 후배분 이야기는 뭐 정말 가슴이 다가오네요. 예. 그런 분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끌이라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도 내가 봤어요. 밀레니얼 세대 젊은 이제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 30살 정도 되는 이제 여사 이제 결혼 안 하죠 처녀 이제 우리 후배인데 어떻게 투자하나 봤더니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끌어들이는데 혼자 끌어들여서는 이걸 지금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못 사죠. 그러니까 4명이서 갤돈처럼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거예요. 이거 개가 얼마나 잘 깨지는지 우리가 아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그 황당해가지고 야, 그런 일도 어떻게 있군요. 이런 생각을 하냐 했더니 서울 아파트가 오르게 뻔한데 너무나도 뻔한데 돈이 없으니 4명이서 돈을 모아서 근데 그 돈도 없으니까 신용 전부 다 땡겨서 집을 사더라고요. 사실 그건 거 보면 저는 이 정부가 좀 이중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 그러냐면 LTV DTI 규제를 연령대별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최강님 말씀을 들으면 젊은 분들은 미래 수익 전망이 높으니까 LTV를 좀 높게 해주고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하면 당신 인생 정말 꼬이니까 조심해야 돼 이러면서 낮게 해준다든가.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뭐 DTI를 한다든가 할 때 또 DTI 비중을 좀 연령대로 다르게 한다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예. 나오니까 뭐 집이 오르고 이거 충분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서 사고 싶어도 서울이나 일부 조정 지역은 40%밖에 대출 안 해주니까 그것도 더군다나 뭐 저는 뭐 9억 넘어가는 거 안 해준다 이런 거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게 예. 아유 뭐 그거는 대출로 사는 사람들 게 아니니까 그냥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사다리 걷어차기가 좀 돼버리는 것도 있었던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영끌하는 거고 더 영끌이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인터넷 은행이 계속 그렇죠. 허가 나오면서 철관님처럼 이렇게 신용도 좋으신 분은 가면 바로 클릭 몇 번 하면
억대의 마이너스 통장이 지켜질 텐데 저는 자영업자라 안 돼요. 근데 우리 철광님 직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뭐 예. 하도 말씀 많이 하시니까 아무튼 이런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대출도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역차별인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규제가 무슨 거냐면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생각에서의 규제가 아니라 빌려주는 사람이 손실날까 하는 그런 규제인 것 같아요. 이게 참 이 저금리에 마이너스 통장도 엄청나게 해주면서 정작 정말 재테크에서 레버리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안 되니까 그렇죠. 세상에 아니 쉐어하우스 이야기는 들었지만 개를 활용한 주택 매입 그러면 다음 순서 언제 개돈 풀어서 만약에 그렇죠. 그분 가기 전에 집값 빠지면 끝장이 나는 거네요 다. 그러니까 4명이 전부 가산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전 너무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게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친구가 이제 30살이 된 이제 결혼 안 한 처녀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 4명이서 이제 같은 또래들끼리. 또래끼리 그래서 이제 마이너 통장 다 만들어 가지고 신용 다 땡기고 퇴직금 담보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이제 몰빵을 하는 건데 이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겁나서 못하죠.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못하는데 주위에서 가장 친한 친구 언니가 성공한 걸 보고 너도 같이 낄래 하면 낀다는 겁니다. 안 낄 수가 없죠. 네. 아니, 우리 그때 2017년에 네. 혹시 그때 무슨 코인들 이더리움, 네. 이더리움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안 되나요? 중간에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분명히 그런 투자는 좀 위험할 수 있다. 동의하는데 이게 그 저금리 환경이잖아요.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뭐 1%대 정부가 전번에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을 대환해 줬잖아요. 1.88%인가에 그것도 20조 원을 해줬던 거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런 것만 보는 사람이니까 막 정책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이코노미스트니까. 근데 이런 것에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금리가 펼쳐진다고 본다면 물론 주식도 좀 매력 있는 거 인정해요. 그런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상당히 투자에 그래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갑자기 이 대목에서 왜 그러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직장을 왜 다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직장을 다녀야지 신용대출이 나옵니다. 맞아요. 저 안 나와요. 그 직장이라는 것 자체가 담보거리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없는 분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규모와 금리와 어떠한 직장이든 그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의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과 금리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금리 환경에서 이제 돈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시드문 1억 모을 때까지는 쓰지도 말고 그냥 굉장히 검건절약해서 모으고 난 다음에 재테크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먼저 중요한 건 직장입니다. 그렇죠. 예, 좋은 직장만 잡으면 신용 대출이 되고 그 대출 1억이 나온다면 그 1억을 담보로 해서 이제 투자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많은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에 성공했던 분들은 다 레버 있었거든요. 레버리지 안 쓰고 처음에 어떻게 그걸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눈덩이에 그 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노우볼을 굴리려면 특히 지금 같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저는 레버리지의 어떤 중요성들을 좀 잘 인식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부분은 철광님도 공감하신다니까 조금 더 나가서 본격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죠. 자, 부동산이 적정가라고 보세요. 특히 서울에. 아니면 버블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텀 피싱하는 방법이 있고 오를 말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서도 52주가 아니라 312주 신고가를 달린 아파트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오르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 되게 많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는 판단해야 될 겁니다. 오를 말에 달리는 말이 올라탈 것인지 아니면 쉬고 있는 말에 올라탈 것인지 생각해야 되는데 오르는 말에 올라타면은 우리는 배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과 배당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312주 신고가를 달리는 지금 경마 이야기입니다. 예. 가장 잘 달리는 말에 베팅을 하면은 승리할 확률은 높지만 수익률이 낮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뭐 서울 3구와 뭐 마포레라든지 뭐 용산에 좋은 아파트들 많이 있는데 그 아파트는 이미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 달린 말에 올라타는 거는 그것도 연결까지 해서 4명이서 개똥 모아갖고 사는 거는 정말 위험천만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저렴한 것, 바텀 피싱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리적인, 그러니까 부채를 동원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고 적절한 부채. 예, 적절한 부채를 해서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그 레버리지를 써서 합리적인 그 아파트거나 빌라거나 다세대 주택이거나 토지를 사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의 몇몇 지역들은 너무 과도하게 달리고 있어서 뭐 제가 콩나물처럼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이제 콩나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활하는 거는 이제 사이클을 타는데 그 사이클 고점에 이르렀거나 고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하고 지금 바닥이거나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제한은 투자를 해보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중에서 지금 가장 작년 재작년 달렸던 것들은 이제 올해는 조심하자. 예, 이게 제일 듭니다. 저도 들으면서 뜨끔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강세론자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2020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으면 올해도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좀 어떻게 보면 저도 모멘텀에 약간 도취된 면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반성이 되는데 이제 요 시간에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김초광님이 싸고 좋은 자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이제 지금은 부동산이 좋아 주식이 좋아해서 주식의 장점으로 아까 이야기하시기를 종잣돈이 좀 적어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자산 부동산 같은 경우는 6년째 7년째 지금 올해도 오를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데 비해서 주식은 조금 오르다가 엎어져가지고 그렇죠. 좀 신저가 종목도 되게 많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나쁘지 않다면 저가 매수를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세 번째 관심거리가 딱 누구나 갖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의 장점이 아까 사실 레버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담보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대출받기 쉽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거 앞으로도 저금리 요건이 계속된다면 예를 들어 2020년에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렸는데 금통위에서 무려 2분의 위원이 금리 인하하자고 의견을 내셨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금리 인상은 되게 어려운 거지. 인하하자는 분들이 나올 정도인데 인상은 어렵지 않냐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거 안 터지고 계속 가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나오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그 오르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가격에서 한 6년 동안 옆으로 기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2011년부터 15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그랬죠. 그러면 6년 동안 옆으로 기면은 부채를 한 400% 동원하거나 가능하거든요. 뭐 저축은행까지 전부 다 끼어가지고. 후순위 대출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연끌까지 이제 해서 과도한 대출을 끼고 산 분들은 한 5년, 6년 옆으로 기어버리면은 그냥 걷어 나거든요. 이자가 감당 안 되니까. 이자 감당 안 되죠. 일단 DSR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데 그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한 1년에 좀 잘 살아요. 맞벌이 합니다. 한 1억 정도의 현금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서 3천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보통 DSR을 30% 이상 넘어가면 이제 약간 그 공습 경보까지는 아니고 경계 경보 이제 잠깐 좀 조심하세요. 한 40% 넘어가기 시작하면 좀 사소한 문제가 부딪혀도 위험해진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그 역사적인 DSR 이제 부채에 대한 상환 부담이라든가 어떤 주택 구입 부담을 생각해 보면 대략 한 25%는 넘어서 30% 선까지는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집값이라는 게 안 빠지더라도 옆으로만 기어도 그 비용 자체가 특히 우리 다 잊어버리고 있지만 세금이 또 엄청 올랐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참 뭐 불과 얼마 전에 있었어요. 2011년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을 다 친 다음 12, 13, 14까지 쭉 그렇게 기거나 실제로 평균이 옆으로 이렇게 흘렀다는 거지.
개별 아파트는 사실 그때도 많이 빠진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시장이라는 게 제가 참여한 시장이 굉장히 좀 그 고약한 게 이런 레버리지를 크게 동원하신 분들을 거덜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울 아파트 하우스 푸어 사태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거기 아파트 계셔서 지금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그 디폴트 관련된 예, 일을 처리하시는 부서에 계셨다고 들었는데 예, 맞죠? 예, 이제는 맞습니다. 아니시죠? 지금 아닙니다. 아유, 좋은 부서로 옮기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우스 푸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던 분들이 안 그러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예, 그죠?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되게 규제가 셌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도한 부채를 일으켜서 이제 집을 샀다가 그 어떤 분 제가 기억난 분 한 분은 강남 아파트를 15억에 샀다가 그 부채가 거의 한 8억 가까이 주고 어이구. 샀더라고요. 근데 자기 답은 7억이나 있죠. 그래도 부자네요. 네. 근데 그게 한 5년인가 보유해가지고 12억이 됐을 때 다 팔더라고요. 아마 대형 평형 아파트를 그때 사셨던 예. 모양이네요. 그리고 저도 비슷한 사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10억에 팔고 난 다음에 지금 24억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강남이면 그때 최저가 대비해서 그래도 2배 안 난 거 보니 2배까지는 아직 조금 덜 난 거 보니까 대형 평형이 아니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참 부동산 시장은 정말 그게 무서운 게 전 방금 김철광님 말씀에 동의하게 되는 게 그때는 대형 아니면 아파트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도 그때 뭐 조그마한 아파트를 하나 인서울에 갖고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런 평형대는 아파트가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저한테 혼을 내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예. 정말 그분은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신 분이겠지만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딱 듣는데 술맛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이 정도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물론 그때도 주식은 좋아했으니까 펀드 많이 들고 있었습니다만 참 그때 그렇게 서로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면 쏠리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이렇게 그렇죠. 누구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기는 정말 투자의 시기에서 보면 아주 좋은 타이밍은 아니었다. 물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한참 더 갔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적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더 나가서 부동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도 잊지 말자. 그렇죠. 이렇게 김철광님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벌써 20분이 흘렀어요. 우리 예.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자, 편집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예.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걸 또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